선관위 전수조사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언론 보도 등에서 드러난 11건 이외에 10건이 추가로 파악된 수치인데요. 한편 국회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또다시 오염수 음용 발언이 나왔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행안위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게 특혜 채용 의심 사례가 기존에 나왔던 사례에 더해서 10건이 더 추가로 발견됐다. 그러니까 21건이라는 겁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매우 충격적이고 선관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정말 면목 없는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였습니다마는 감사가 들어가고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 아직 100%다 확인이 안 됐는데도 계속 새로운 사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의 찬스, 형님 찬스를 넘어서 이제는 이 사촌, 친척에 관한 찬스까지 이어지게 만든 선관위의 불법 채용 사례가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조속하게 이 일에 대한 매듭을 좀 짓고 잘못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항상 이 헌법기구로서 뭔가 이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명분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 잘못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막아세우는 성역 같은 곳에 선관위가 있어 왔는데 지금 그런 일들을 좀 한꺼풀 벗겨내고 나서 드러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여기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거란 말씀드립니다. 예, 마찬가지로 전수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전수조사라고 표현이 그렇긴 한데 말 그대로 전수가 들어간 건 아니라고 해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 의심 사례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뭐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10건이 더 추가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뉴스나 다른 보도를 통해서 오늘 이번 건은 확인이 된 거고요. 뉴스 보도를 통해서 20건이 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25명은 또 지금 정보 제공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관위의 이런 도덕적 해이가 참 도를 넘었다. 이게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 것이 오히려 조직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덕적인 해이를 보여주는 것을 보고 어떻게 선거 관리 업무까지도 신뢰를 하겠나. 국민들은 굉장히 비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 채용 관계라든지 책임의 권한 이런 문제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던 행안위 회의에서는 여기에 출석한 허철원 선관위 사무차장, 이 사무차장의 태도를 두고도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를 달라 이렇게 행안위원들이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들면서 이에 대한 거부를 하는 모습들이 여과 없이 국민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 뭐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받아야 되는 게 국민적 여론일 것이고 초창기엔 감사원 감사는 안 된다. 뭐 자체 조사를 하겠다. 권익위의 조사만 받겠다. 이런 방식으로 일관이 왔지만 싸늘한 여론에 식어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난 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더라도 국회는 또 국회 차원에서의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도 가능한 상황인데 행안위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제대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저 정도의 모습을 보일진데 과연 저 성역처럼 굳어진 선관위의 내부 문제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행안위 의원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이제는 선관위의 문제에 대해서 질타하는 상태로 가게 되는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선관위뿐 아닌 일반적인 부처 공무원들, 지자체 공무원들의 같은 방식의 취업 비리가 일어났다면
이렇게 선관위가 하고 있는 무도한 행태처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적 여론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제기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 많은 자료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고개 숙이고 모든 것들을 협조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허철훈 사무차장이 처음에 자료 제출이 좀 어렵겠다라고 이제 당초에 이야기했던 이유가 개인정보 이야기를 들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네. 자료 제출을 할 때 개인정보를 이유로 들어서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상황인 겁니까?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심대한 상황에 개인정보 핑계를 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얼마든지 뭐 나중에는 이제 중재가 돼서 개인정보는 지우고 그러고 제출하겠다라고 하는데 당연하게 제출해야 될 자료이고요. 제가 보니까 뭐 이 사무차장님이나 이 사무총장님이나 정말 붙박이 공무원으로서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이 상근직이 아니라 비상근직으로 하다 보니까 조직적인 이런 도덕적 해이가 이게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제의 선관위원장을 독립적인 기구로 하되 이렇게 겸임을 해서 비상근직으로 뒀을 때 책임 권한이나 이런 문제들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방직 형태로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제도적으로 선관위원장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도 개혁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기구로서 제대로 활동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묻는 그런 어떤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도 개혁을 말씀하시니 연장선상에서 이제 어제 행안위 같은 자리에서 권성동 의원이 선관위에 1급 공무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조직 구조가 개혁 대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 거기에도 동의를 하시는 전 겁니까? 동의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그동안에 선관위에 1급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줄을 저도 몰랐고요. 아마 국민들도 몰랐을 겁니다. 실제로 선관위 업무가 그 한 해에 선거가 막 2번, 3번씩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일선에서 일해야 되는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고위직 공무원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늘어났다고 하면 또 이후에 선거가 없을 때는 또 공무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임시직이나 이렇게 해서 썼을 건데 그렇다고 하면 고위직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 또한 제도적으로 개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조직 구조 좀 손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1급 공무원이 복지부의 5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부가 4명인데 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1급 공무원이 21명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1급 공무원에 대한 고위직급을 증대시키면서 국민들께 선거와 투표에 관한 편익을 증대시켰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날 선거에서 봤듯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왔다는 점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마당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고여왔던 일들이 하나하나 본물터지시 터져나오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제기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굉장히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6개월이라고 하는 공소시효에서 선관위의 문제 제기로 국회의원에 대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정치권의 저승사자라고 불리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 스스로의 정제된 역할을 통해서 자정작용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무책임하게 해왔다는 일들이 매우 충격적이고요. 처음에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막 제기하고 나섰을 때 선거관리위원회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냐 이런 목소리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왜 그토록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를 한 번 정도 제기하려고 했는 것인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중국인 투표권 제한과 관련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걸 당론을 넘어서 총선 공약으로까지 가겠다. 이걸 시사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방침은 어떻게 저희가 좀 가닥을 잡아서 보면 되겠습니까? 아마 사회적 이슈가 꽤 많이 될 겁니다. 조만간 지나고 나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됐던 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중국인들 3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권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 선거에서 이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에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외교적으로 상호주의를 또 채택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당 국가의 이런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된다면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같은 방식의 대우들이 있어야 되는 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기본적인 혜택일 거거든요. 2006년도에 관련법이 개정됐을 땐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선제적으로 나서게 되면 일본에 있는 제1교포라든지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이런 방식의 혜택들이 주어지지 않겠냐 생각했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는 빗장을 풀어주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런 혜택들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은데 이 내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제가 있는 곳이 광진구란 지역인데 여기 같은 곳은 서울에 있는 대다수의 지역들이 몇백 표 차이로 등락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이른바 특정 정파의 몰표를 던지게 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이 아닌 이들에게 주어진 투표권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결정들이 뒤바뀌게 된다면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야? 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상당하거든요. 여론에 대한 시작을 김기현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으니 국민들께서 저마다 생각들을 갖고 계실 거고 아마 국민의힘은 이 이슈를 총선 때까지 결국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거니까 아마 국민의힘의 입장들을 잘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의 의견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뭐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이제 또 의견이 갈라지는 사안이다 보니 앞으로 좀 네.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좀 이 사안을 왜 지금 이 시기에 안 그래도 미중 간의 관계는 지금 이제 대화의 물꼬를 터가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만 왕따 당할 일을 자꾸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뭐 말씀하셨듯이 총선 대선에서는 투표권도 없습니다. 지방선거에 투표권이 있는데요. 이미 작년에 지방선거를 치렀고요. 아직도 좀 많이 남았죠.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3년은 더 남았습니다. 그걸 지금에 와서 지금 이게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투표권을 줬을 때 지역에서 생활의 문제를, 환경의 문제, 또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일을 할 때 이것은 무슨 정치적인 견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다 몰표를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방선거의 단체장으로서 보면은 지역에 뭐 중국인이든 외국인들이 다문화 가정들이 살 수 있도록 지역에서 뭐 쓰레기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활 편의상의 문제들을 지자체장들이 그 요구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와서 뭐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 문제까지도 이게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투표권 제한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런 문제들을 뭐 이념적인 문제나 진영 간의 문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만이 실제로 투표율도 낮습니다. 지방선거를 쭉 추이를 보면은요, 외국인들의 투표율이 지금 작년은 잘 모르겠고 2018년도 마지막 통계를 보니까 13.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그 외국인들 중에서도 물론 중국인들이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나와서 투표권 행사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2010년, 2014년, 2018년 지방선거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투표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표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화 시켜서 한중 간의 외교적인 어떤 갈등을 조장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야기도 해봐야겠는데 지금 야권의 공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장외 여론전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일본을 곧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류가 사실 지금 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이런 여론전이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미 뭐 국민들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것을 저는 그런 우려들을 괴담이니 뭐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런 걸로 오도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것도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매일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핵 오염수에 대한 이런 브리핑도 우리 국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검증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니까 국민들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 대해서 야당이 목소리를 내고 또 한 목소리로 곧 닥칠 위기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일본도 방문하고 또 장애투쟁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에서 그 목소리를 좀 겸허히 좀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에서 목소리를 받아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 투명하게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최근 있는 한 달, 두 달 사이에 기승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대응하다시피 장외에서의 투쟁, 그리고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 과도한 음모론 등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또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수산업계에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결과가 무려 6년 만에 나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지난날 이 가발 뒤집어 쓰고 노래 부르면서 사드 전자파에서 몸이 튀겨질 것 같다고 얘기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게 입장을 물어보게 되니까 안전하다니 다행이네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있는 각종 괴담과 음모론 끝에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게 된다면 결국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전하다니 다행이네요라는 말을 반복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토론이 필요하고 국민이 갖고 있는 걱정을 줄여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원자력학회에 있는 과학자들이 과학의 영역에서 토론하자. 얼마든지 그 토론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토론의 자리에 응하는 게 아니라 장외 아스팔트에 나가서 투쟁하게 된다면 결국은 과학을 도외시하고 선전선동의 길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이 과학적,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국민의 어떤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노력을 정치권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예. 오염수 관련해서는 어제 보건복지부 전체 회의에서 나온 내용도 조금 다뤄보고 싶은데 조건에 맞으면 응용을 하겠다, 마시겠다 이 이야기가 어제 또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사실 지난번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네. 왜 자꾸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제일 자극적이죠. 그리고 이른바 이렇게 연합뉴스 TV 등 뉴스에 보도되기도 쉽고요. 근데 국민들께서 원하는 건 너 마실 수 있냐? 마시겠다. 이런 질문과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과학자들이 제기되고 있는 과학자들의 주장 속에서도 궁금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논거 중에 하나가 2012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고 난 다음 이른바 전혀 정제되지 않는 오염수가 있는 그대로 바다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꽤 많은 양들이 바다에 갔는데 실질적인 우리 해역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그 2012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당시 얼마나 많은 양이 방류가 됐고 이로 인해 태평양 연안에 대한 오염은 어느 정도 측면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받게 되는 대한민국 말고 해당 국가들의 피해는 얼마나 있었으며 이게 정말 대한민국으로 오는 해류에 대한 흐름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양이 들어왔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사안들을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적인 기조를 묻게 되고 또 여당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국회는 건전한 토론의 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실 수 있냐 없냐 이게 사실은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냐 아니냐에 대한 그 수치에 대한 데이터의 싸움인데요. 이걸 이런 식의 자극적인 언쟁으로 얘기를 하는 건 과거에 있었던 광우병 때 미친 소 너나 먹어라고 하는 내용들에서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상은 달라졌는데 나오는 질문과 답변은 같습니다. 어떤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오염수를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실 게 없어서 오염수를 마십니까?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뭐 과학적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수를 일부러 마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걸 마시는 거는 안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염수를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오염수가 우리
해류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부정적인 효과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좀 공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뭐 토론도 하고 이걸 좀 밝혀줘야 되는데 무조건 괴담이다,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해버리니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당도 야당도 실제로 이것들을 토론하고 이것이 과학적이다, 마실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수산업자들의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논의와 생산적인 토론을 해야지 마실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일본 측에 오히려 일본 측에서도 우려하는 일들을 정부가 나서서 대변하고 옹호하는 듯한 이런 발언 때문에 더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더 믿지 못하고 불신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염수 못지않게 최근 들어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돌이켜 보자면 그게 교육 관련 내용, 네. 수능 관련 내용일 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이 화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교육시장의 86 운동권이 네, 배후에 네. 있는 이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보십니까?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86 운동권이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저도 뭐 86 운동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60을 바라봅니다. 무슨 사교육 시장에 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뭐 정봉주 의원 또 그리고 정청래 의원 말씀하시는데 거의 20년 전 뭐 그때 이제 학원 원장했던 걸 가지고 무슨 사교육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무슨 그 뭐 이권 카르텔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터무니없고 황당하게 끌어다 붙인 거 아닌가. 저는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 대통령실도 그것을 그 취지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하고 좀 대중 브리핑을 해야 될 것이지 이거를 고지고대로 이렇게 브리핑하고 뉴스화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 사교육 시장이 너무 비대해진 것에 대한 문제점들, 그로 인한 학부모들의 그 힘든 상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책적인 토론이 돼야지 이거를 느닷없이 진영 간의 논리로 싸움하자고 이렇게 붙이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필요한 진영 간의 갈등과 싸움을 조장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학부모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장에 올해 수능을 치러야 되는 학부모들은 혼란스럽고 지금 학원가에서는 윤심 문제를 내야 된다. 윤심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 진짜 준 킬러 문항을 개발해서 그런 문항을 지금 바로 이 학원가에서 지금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대혼란입니까? 이런 발언들을 대통령의 발언을 정말 제대로 전달하고 고지고대로 그 문자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교육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리고 거기에 부추겨서 정말 용병청가를 부르듯이 이렇게 거기에 더 편승해서 진영 간의 갈등을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발언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욱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이던가요? 네, 아마 교육위 소속으로 알고 있고요. 그 김병욱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던 이른바 킬러 문항, 교과과정 내에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런 문제를 최소한 풀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교과과정 내에 없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기이한 현상들을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는 게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요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사교육 업체 편에 서 있듯이 민주당이 주장하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니 과거 86 운동권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 사교육 시장과의 연계성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거기서부터 파생돼서 나온 것이겠죠. 지금 민주당이 거듭 얘기하고 있는 이 비판의 본질을 보게 되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능이 바뀌겠다. 조금 전에도 이제 윤심 출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년 초가 되면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브리핑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모의평가 등이 진행되면서 수능을 차분하게 준비를 하게 되죠.
올해 3월 달에 있는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2024년에 있는 수능 출제에 대한 이 방향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는다. 초고난이도 문항 출제 배제. 이런 게 이미 올해 3월 달에 이 2024년 수능 출제 동향을 통해서 다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5월, 6월 달에 한마디 해갖고선 이 일이 킬러 문항 빼라 그래서 뺀 게 아니라 이미 다 기존에 공지가 된 대로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상태 속에서 수능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현 정부가 내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던 기조인 겁니다. 그런데 지난날 모의평가 과정들을 지켜보니 이렇게 국민들께 안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의평가에서는 이런 기조가 지켜지지 않아?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드러나게 되니까 공교육 교과과정 외에 있는 수능 출제로 가게 되는 것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교육의 공정성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대통령도 내고 교육부도 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수능이 이제 한 15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조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3월 달에 있었던 일들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고 지금 갑자기 뭔가 문제를 틀어서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학원가에서는 벌써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교육업계만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상한 풍선 효과처럼 나아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공교육 정상화의 길에 나서는 데는 이거 정치적 정쟁화가 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섰는데 이게 사고 당협 40곳 중에 일단 36곳을 하겠다. 그런데 그럼 이 4곳, 하지 않은 4곳은 어떻냐라고 보면서 지금 뭐 태용호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 지역구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배경을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번 조강특위를 통해서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을 공모하는 건 공천과는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예. 제가 바로 이 직전에 비상대책위원회에도 몸을 담았는데요. 이른바 사고당협이 꽤나 많으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현수막을 막 붙이고 있는 과정에 그 지역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사령관이 없게 되면 실질적인 총선 준비를 위한 지역 조직이 굉장히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곳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곳이나 되다 보니까 이걸 좀 진지하게 채웠어야 되는데 정진석 비대위 때 좀 하려고 하니까 이 전당대회로 선출된 정통성이 없는 비대위가 다 채우는 게 맞는 것이냐는 당내의 비판적 여론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어져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한 국민의힘 최고위 체제 내에서 여기에 대한 당협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예. 말씀 주신 비어있는 곳들은 이전 대표나 태영호 예. 의원 등 지금 현재 원래 우리 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윤리위원회 징계로 당원권이 정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지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풀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를 선임하게 되면 결국 갈등이 증폭될 수 있으니 그곳은 빼고 나머지 곳에 대한 조직위원장 정비에 나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상황 어떻게 네. 보이시는지요? 뭐 아무래도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황보승희 의원 때문에 부산에 물갈이 그 공천이 시작됐다 이런 논의도 있고요. 이준석 그 대표의 여기가 사고지구당으로 또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도 좀 말 좀 듣고 있어라 하는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뭐 만약에 지역위원장을 다른 사람을 했다고 하면 이준석 의원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들을 수밖에 없고요. 어찌됐든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지금 뭐 물갈이와 또 여러 가지 그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봤으니까 민주당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상대당입니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정치 지형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치리라고 예상이 되시는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낙연 개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고하게 굳어져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만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특히 오늘 나왔던 이 갤럽 여론조사 등을 보면 호남에서의 이재명 대표, 지금 민주당을 향한 이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압도적인 지지를 호남에서 끌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 일을 다 못하고 있고 혁신위를 가동하면서 뭔가 좀 면피성 성격의 내용들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여론은 쉽게 요동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있는 전남지사부터 시작해서 동교동계 이 호남의 일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와서 지금에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다른 궤에서 뭔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굉장히 술렁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 이 작았던 새가 어떻게 불어나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여서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이재명계 입장에서는 매우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 귀국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내 분위기를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뭐 기존에 보시기에 이낙연 전 대표의 성향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의 뭐 민주당 정체성 포함해서 이 전 대표의 귀국 후의 행보는 또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뭐 이낙연 대표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고 또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정제해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시원하게 뭐 사이다 발언을 하시고 이런 분도 아니고요. 실제로 행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제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움직이시겠지만 섣불리 막 움직이고 또 섣불리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말씀을 사이다처럼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셔서 조용히 민주당에게 도움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 그리고 그 책을 또 쓰셨다고 하니까 또 북콘서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비전이나 정책 그것은 저는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적인 행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민주당의 위기라든지 그 어려운 시기에 옆에서 조언을 해주시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총선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 오후에 귀국이니까요. 앞으로의 행보는 또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오늘 이 시간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